노인의 어린 친손자다. 아이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빌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아버님, 그저 아이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세요. 거부임을 몰랐다. 아버님, 죄송해요. 노인은 가슴이 철렁한다. 눈앞이 침침해진다. 충격은 도끼로 번져 시야를 덮어버린다. 설마 하고 눌러두었던 두려움이 보란듯 덮쳤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이가 떠나간다. 노인은 목이 맨다. 주님만, 아주 가끔이라도 주님만 보게 해다오. 정말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아, 먼발치로나마 준이를 볼 수만 있다면. 한 줌의 빛, 신종국. 애미 왔니? 노인은 반가움에 표정이 해맑아져 어두운 문 쪽으로 고개를 젖혔다. 애미 온 거니? 아무 대답이 없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본다. 아이의 눈망울은 늘 또렷하면서 촉촉하다. 그 모습이 노인의 시선에 꿈결처럼 여겨진다. 촉촉하면서도 눈앞에 상대에게 초점이 깨끗한, 흔들림 없는 아이의 새까만 두 눈동자는 언제 봐도 가슴 뭉클하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일어서자 아이가 두 손 10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서 노인의 얼굴을 쥐려고 안간힘이다. 아마 딴에는 무슨 잡을 만한 게 없나 하여 버둥대는 모습이다. 노인이 단단히 감싸 안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이는 방바닥에서 등이 들어 올려진 갑작스런 중력의 변화에 겁먹은 얼굴이다. 거실로 나오자 어둠이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아무도 없다. 며느리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아가야, 배고파? 뭘 먹을까? 뭘 줄까요? 그러자 아이가 반짝 눈을 더 빛낸다. 아빠, 쭈쭈, 저기서. 아이가 한쪽 손을 뻗어 주방 구석 냉장고를 가리킨 뒤 그 손으로 자기 입에 뭔가를 집어넣는 연속된 신용을 한다. 이제가 3살이 지났는데 제법 의사 표현이 정확하다. 아이는 노인의 어린 친손자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아직 힘든 나이인지 노인을 하빼라고 부른다. 아빠도 아니고 할배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지점의 발음이라 노인은 참으로 아이가 절묘하게 부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애미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 아이 스스로 고안해낸 호칭이다. 암튼 노인은 그 호칭이 기특했다. 노인은 며느리가 출근 시간 동안 손자를 돌봐주는 일을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3년째 하고 있다. 아이가 만 2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부터 노인의 아이 돌봄은 그나마 한결 수월해진 편이다. 노인은 냉장고 문을 열어 적당한 먹거리를 찾아본다. 며느리가 아이 음식을 찬통마다 가득 미리 만들어 두곤 했지만 아이는 잘 먹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절반은 노인이 저녁이 되기 전까지 먹어치운다. 며느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노인은 아이를 식탁 유아용 높은 의자에 앉히고 앞가리개를 목에 둘러준 뒤 음식을 준다. 아이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죽 종류의 저녁을 스스로 숟가락으로 떠먹기 시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노인이 떠먹였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스스로 하려고 나선다. 그만큼 식탁은 소란하고 지저분해졌지만 아이는 모든 세상 일에 이젠 적극적이다. 그런 성장 과정이 노인은 몹시 대견했다. 그날 며느리는 밤 9시가 넘어 귀가했다. 퇴근 시간으로부터 4시간여 더 지난 시각이다.
거실에서 아이랑 어린이 TV를 보고 있는데 살그머니 그녀가 들어왔다. 애미 왔니? 하자. 네. 하고 고개 숙인 채 그녀는 안방으로 사라졌다. 한참 뒤 샤워까지 했는지 온통 물기 상태로 거실로 나온 며느리가 아버님, 이제 가시죠. 참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제가 뭔가 차려드려요? 한다. 좀 더 있어도 된다. 애미가 방에서 좀 쉬고 나와도 돼. 아니요, 괜찮아요. 아기 볼 수 있어요. 아버님 가셔야죠. 며느리에게서 약간의 술 기운이 넘어온다. 노인은 그런 기운을 부정하듯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애쓴다. 알겠다. 잘 쉬거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가 두 손을 펼쳐 자신과 분리되는 노인을 붙잡으려 허공을 휘저었다. 냉큼 그 사이 공간으로 며느리가 잽싸게 들어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노인을 배웅했다. 우리 씩씩이 잘 자. 엄마랑 내내 잘해. 노인이 다시 다가가 아이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빈다. 늘 이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날 아이지만 노인은 애틋하다. 아이가 손가락을 펼쳐 노인의 뺨을 이리저리 어루만진다. 그 아이의 손가락을 노인이 다시 쥐어본다. 노인의 얼굴을 치는 아이의 손가락 힘은 당당했는데 이상하게 노인의 손에 쥐인 아이의 손가락들은 힘이 하나도 없다. 다른 집 아기들도 그런지 노인은 늘 궁금했다. 노인의 손바닥 위에 놓인 아이의 힘없는 손가락들은 헝겊조각보다 가볍다. 자신을 어른들에게 의탁할 때 아이들은 가능한 힘을 죄다 빼는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지 모를 일이다. 노인은 그날도 늦게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빵 한 조각의 늦은 식사를 마치자 조용히 자리에 누워 바로 잠든다. 그래야 내일도 손자를 돌볼 힘이 비축되기 때문이다. 이거 오늘 어린이집에 갈 때 꼭 지참해 주세요. 낮에 준이가 마실 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조그맣고 앙증맞은 유아용 물통을 건넨다. 어린이집에서 물은 늘 알아서 주지 않았니? 나에겐 아무 말도 없던데.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아이들 각자 자신들이 마시는 물통이 필요하다네요. 아마 그러는 게 어린이집도 안심되나 봐요. 요즘 워낙 수질에 민감하잖아요. 나에겐 아무 말도 없던데. 노인은 자신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중얼댄다. 저에겐 늘 연락이 와요. 낮엔 핸폰 문자로요. 지나가듯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을 위해 아파트 현관을 나선다.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뒤 쨍강하는 승강기 멈춤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며느리가 타고 내려갔는지 그 뒤로는 잠잠하다. 아이가 유아용 높은 의자에 앉아 노인을 향해 두 팔을 버둥댄다. 노인은 가슴이 다시금 벅차올랐다. 아이가 냈네 하고 더 잠자고 싶다는 의사를 맹렬히 표현한다. 늘 일찍 깨워지는 이유로 아이의 보챔은 아침마다 반복된다. 아이는 아직 많이 졸린 눈으로 노인의 가슴에 얼굴을 파고든다. 초등학교 교사인 며느리는 자신의 아침 식사도 늘 거르고 출근했다. 그래서 이유식이 본격화되고부터는 아이의 아침밥 차림도 노인의 몫이 되었다. 어린이집 등원은 9시 30분이니 2시간 남짓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그 2시간이 언제나 노인에게는 속전속결의 전쟁터였다. 우선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서 그런지 모른다. 노인은 아이를 안고 거실을 가만가만 거닐면서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노인의 어깨에 기댄 채 가는 실눈으로 다시 잠든다. 노인은 축 처진 아이의 두 팔을 자신의 팔 안으로 모아 아직 차가운 새벽 기운으로부터 온기를 유지해준다. 그렇게 30여 분 거닌 뒤 이것저것 준비물을 어린이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한다. 작은 우유팩 한 통, 물통, 여유분의 속옷과 어린이 식반, 수저, 치약과 칫솔 등 단 한 가지라도 빠질세라 노인은 한쪽 어깨로 아이를 걸친 채 분주하다. 오늘 낮에 단체 산책이라도 나갈 수 있으므로 아이의 모자와 바람막이 상의도 찾아 넣는다. 이러다 보면 아이는 대개 잠에서 깬다. 그러면 욕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양치를 해준다. 물에 닿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세균이 생겨요. 눈에 눈곱도 세균이 밤새 생긴 거니 깨끗한 물로 씻어야지요. 하고 재촉한다. 유아용 칫솔, 치약, 거품 비누가 다 아기용 캐릭터라 아이가 천만다행 잘 다가간다. 이젠 그 캐릭터들은 노인에게도 익숙하다. 제 방 3방 어린이 TV를 아이랑 함께 봐온 덕분에 그들의 희노애락을 훤히 알고 있다. 바다 탐험선, 옥토넛, 슈퍼윙스, 짱구, 자두, 엉덩이 탐정, 레이디버그, 뽀로로와 친구들, 타요버스, 잭과 팡. 그 중에서 노인에게는 자두가 파란만장 가장 불쌍했다. 손자가 자두처럼 악종고투 자라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잘 먹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아침으로 겨우 몇 모금 우유와 시리얼을 먹인 후 옷을 챙겨 입힌다. 밤사이 애미가 내어둔 등원복을 아이는 거부한다. 이제 3살인데 의사 표현이 보통이 아니었다. 싫어, 싫다고. 이 옷 끼어서 힘들어. 이런 일을 반복 겪은 후 노인은 미리 열어볼 옷을 소파에 쭉 늘어놓고 아이더러 고르게 한다. 그게 빠른 길이다. 아이는 스스로 고르기를 좋아했다. 상하이 모두 고른 아이에게 이번엔 기저귀를 바꿔 채운 뒤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기고 머리를 손질해준다. 그리고는 집 전체를 빠르게 소등한 뒤 납치하듯 아이를 어깨에 걸고 가방을 낚아채서 휑하니 나간다. 어린이집은 다행히 몇 블럭 인접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굳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다소 경사진 지점에 위치한 탓에 아침마다 파장이다 보면 온몸이 땀에 흠씬 젖는다. 여름에 폭우가 잦거나 겨울 영하의 빙판길이 되면 등하원이 너무 힘들었다. 아이의 두 다리가 사정없이 대롱대며 노인의 시선 곁으로 따라온다. 이건 아침마다의 진 풍경이다. 화단에 물을 뿌리던 경비실 노인이 입을 쩍 벌리고 그를 올려다본다. 마음 편한 웃음은 아니고 누가 봐도 노인과 손자의 등원 모습이 가상한데 그런 부러움과 안쓰러움을 겸한 어정쩡한 표정이다. 어린이집에는 이미 다른 아이들이 많이 와 있다. 벨을 누르면 문이 열려 선생님들 소리와 아이들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언제나 그렇듯 선생님들 소리가 아이들의 소리보다 몇 단계 이상의 고음인 게 신기했다. 그 점에 비해 아이들 소리는 오히려 점잖을 정도다. 아이들 소리 위에 얘들아, 얘들아 하는 여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고음의 쉰소리가 묘하게 노인을 안심시킨다. 그 소리들의 울림이 나름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구나 했다. 냉랭한 분위기에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가. 노인은 마중 나온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의 뒷머리통을 손으로 밀어 숙이게 하면서 인사를 시킨다. 언제나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인사가 서로 상승작용하듯 더 활발했다.
아이들은 이상하리만큼 고개 숙이는 인사를 잘 하지 않으려 했다. 왜 그런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내심 아이들은 잠자던 보금자리를 억지로 떠나 매일 아침 원치 않는 낯선 환경의 초입부터 만나게 된 선생님에게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한치의 밀림도 없이 냉랭하게 선생님을 올려다볼 뿐 들어갈 마음을 먹지 않는다. 더러 고음의 비명으로 울부짖으면서 안 들어가려는 아이에 비하면 준이는 양반이다. 준이를 밀어 넣어준 뒤 돌아 나오다가 노인이 한마디 한다. 참 선생님, 아이에게 긴급한 연락이나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제 핸폰 번호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저흰 어머니랑 늘 문자하는데요. 그렇지요. 그래도 며느리랑 낮에 갑자기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직장인이라서 연락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거나 하면요. 네, 그럴게요. 어머니랑 연락이 잘 안 닿으면요. 그런 단서를 어린이집 선생님은 놓치지 않고 달았다. 노인은 다시 며느리 아파트로 와서 나름 청소를 시작한다. 싱크대를 먼저 깨끗이 했고 그 설거지가 끝나면 거실 화장실 청소를 했다.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인지라 그는 매일 욕조와 세면대, 변기를 씻기 수준으로 깨끗이 만들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끝나자 이젠 앞뒤 베란다 물청소 차례다. 그것도 아이를 등원시킨 직후인 지금 시간대가 적당하다. 오후 아이의 하원 시간 직전에 와서 청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하원 후에 아이와 조금이라도 힘이 비축된 상태에서 잘 놀아주려면 오전인 지금 집안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0평형이라 안방에 화장실이 또 있지만 노인은 전혀 안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나름 통제선을 설정했는데 아들과 사별한 며느리 방에 그는 함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도 안 된다 판단했다. 앞뒤 베란다 청소조차 며느리가 싫은 내색을 했기 때문이다. 아버님, 그저 아이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제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아버님, 그냥 계세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만류했는데 그게 만류가 아니라 거부임을 노인은 그때 잘 몰랐다. 그런 오전의 일과를 마치면 자신의 집으로 일단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하원 시까지는 온전히 노인의 시간이 된다. 그 사이의 시간대에 그는 간단한 주변 산보와 꿀같은 낮잠 자기를 한다. 거의 변함없이.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 30분 아이를 하원시키러 자신이 전월세 든 비좁고 낡은 임대 아파트를 다시 빠져나간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의외로 제 시간에 퇴근했다. 퇴근하자마자 노인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아이를 번쩍 올려 안고 안방으로 사라진다. 그러고도 한참 뒤에야 혼자 거실로 나왔다. 그녀 뒤로 아무 기척이 없는 걸 봐서 그 사이 아이가 기적처럼 잠들었나 보다. 그런데 맨정신인 며느리 두 눈이 붓다. 울고 나온 듯하다. 노인은 서둘러 현관으로 걸음한다. 씩씩이가 잠든 모양인데 애미도 잠시나마 푹 쉬거라. 내일 오마. 그러자 아버님 하고 며느리가 착 가라앉은 어조로 부른다. 이런 종류의 부름은 거의 없었다. 며느리가 노인을 먼저 찾는. 노인이 돌아보자 며느리가 입상처럼 서 있다. 이미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다. 노인은 가슴이 철렁한다. 이런 때면은 뭔가 위험하다. 왜 그러니? 나에게 뭐 부탁할 거 있니? 뭘 사다 주련?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서 있을 뿐이다. 노인은 어둠 속 며느리의 귀가
그렇게 무섭게 높아 보인 적이 없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내일 뵐게요. 순간 며느리가 사뭇 담담한 어조로 말한다. 그래, 그러자. 잘 쉬거라. 노인은 문을 열고 아파트 어두운 복도로 조심스레 나갔다. 이번 토요일 오후에 며느리가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제안이었다. 동네 어귀의 커피숍이다. 만남 시간이 오후 3시니 점심 대접과도 무관해 보여 노인은 신경이 쓰였다. 노인이 도착하니 며느리는 먼저 와 기다리고 있다. 아이는 어디다 맡겼는지 혼자였다. 다소 지쳐 보였으나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재혼할까 봐요. 아이가 곁에 없을 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노인은 대번에 눈앞이 침침해졌다. 어떤 경우에라도 피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떨어졌고 그 충격이 도끼로 번져 노인의 시야를 대번에 덮어버린다. 그가 한동안 말을 못하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망설이면 더 어려워지고 문제만 커질 거라 봐요. 지금쯤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문제라니? 얘야,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거니? 문제가 커진다니. 노인이 겨우 며느리 말에 큰 맥을 짚어 되물었다. 제 문제보다 아이 문제인데 아이를 위해서도 가능한 서둘러야겠구나 싶어서요. 무슨 말이니? 그게? 아이가 더 커서 상처받기 전에 제가 재혼해서 적응시키고 싶어요. 이제 3살이니 새 환경에 자연스레 빨리 적응시켜. 안 좋은 기억은... 노인은 일부러 그러자고 한 건 아닌데 자꾸 며느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말들이 아니어서 더 당혹했다. 그래서 그는 대아의 실마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 얘야, 물론 재혼해야지. 너 나이가 젊은데 어쩌겠니? 그래,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 상대가 이미 있겠구나. 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인지 물어도 되니? 같은 교사예요. 40대 후반인데 아직 미혼인 분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오래되니? 내가 이렇게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1년은 되었네요. 다른 학교 선생님인데 괜찮은 사람 같아서요. 저보다 우리 아이에게요. 우리 아이에게? 그게 저에겐 최우선이거든요. 다행히 그분은 미혼이라 아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용케 있었구나. 어쩌면 며느리를 비꼬는 것처럼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던졌다. 그런데 그녀는 노인의 어투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단지 자신의 플랜 전달이 중요하듯 말한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언제까지 너가 혼자 고생할 순 없는 거 아니니.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것도 없구나. 아버님도 이젠 여생을 좀 편히 지내셔야 하고요. 어머님도 안 계신데 아버님에게만 아이를 전담시켜드려 늘 죄송해요. 내가 뭐 힘들겠니? 아이 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 상대 집안에 누가 계시니? 어르신들이. 네, 2분 부모님이 다 계세요. 건강하게. 노인은 목이 맨다. 아이가 떠나간다. 우리 준이, 우리 씩씩이가. 그분들 이미 만나 뵈었겠구나. 네. 너가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이해하시고. 네. 더 이상 노인은 그녀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제대로 커피도 못 마시고 며느리와 헤어진 그는 이리저리 거리를 오랫동안 헤매고 걸었다. 본 듯 했지만 너무 낯선 거리였고 스쳐가기만 하는 타인들 속에서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날의 대화로부터 2달 뒤 며느리의 결혼식이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재혼 준비를 거의 마치고 노인에게 통보해 준 셈이다. 그나마 신혼여행은 아이 때문에 보통 경우보다 단축했다고 하면서 아이를 결혼식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노인이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믿고 맡길 때가 아버님 외엔 없었다는 말에 노인은 묵묵히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했고 돌아오면 노인과 함께 잠을 잤다. 아이는 천성이 착한 탓인지 아무 까탈 없이 애미도 차지 않고 할아버지와 잘 지냈다. 그중 하루 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아들이 안치된 시립주목공원으로 갔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한 번쯤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인과 아이만의 동행은 처음이다. 크면서도 엄숙한 실내 봉안당의 로비로 들어오자 압도된 듯 아이는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아빠, 여기 어디야? 뭐 하는 데야? 아이는 신기하면서도 사뭇 겁먹어 보인다. 여기 우리 준이 아빠가 쉬는 곳이란다. 아빠 얼굴 사진 한번 보는 거다. 괜찮지? 여기 아빠 있어? 준이 아빠 여기 있다고? 아이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의 양볼을 잡아당긴다. 노인은 부설 편의점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샀다. 그는 아이를 안고 승강기로 3층 아들의 봉안당 복도를 찾아간다. 3층 모퉁이의 제레다는 수직으로 피어오르는 여러 향로의 지향 속에 안개자욱한 유령선처럼 보인다. 노인 곁으로 드문드문 문상객들의 흐름이 상호 무건 속에 꿈결처럼 지나간다. 그들 모두 무거운 슬픔에 이미 반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인다. 높다란 삼면의 벽은 수많은 봉안암 서랍들로 빼곡하다. 더럽꽃이 붙어 있기도 했고 무슨 사연인지 쪽지 편지도 부착되어 있다. 가운데 단 위로부터 오열째 칸의 명패 속 사진이지만 젊은 아들이 자신과 준이를 향해 웃고 있다. 준아, 아빠다. 우리 준이 아빠야. 노인의 양볼에 대번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린다. 여보, 먼저 편히 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준이가. 아들의 그 작은 명패 속 며느리가 넣어준 글들이 노인의 눈을 붉게 태운다. 얘야. 노인은 사진을 올려다보며 소리 죽여 운다. 울음이 되지 못한 그 소리는 등 꺾인 짐승의 신음처럼 틀어막은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온다. 아이가 무섬증에 왕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아이를 파투 안아 아비의 명패 쪽으로 들어올렸다. 준아, 아빠다. 내 아빠다. 기억하겠니? 우리 준아, 아빠를 꼭 기억해야 한다. 아빠? 왜 여기 있어? 아빠가 왜 여기 이 작은 데 들어있는 거야? 준아, 아빠는 그냥 쉬는 거란다. 여기에 편히 머물면서. 작아도 편하고 저 속에서 또 큰 집이 있단다. 아주 좋은 집이야. 하빼, 우리 아빠 볼 수 없어? 지금 못 만나는 거야? 준이가 좀 더 크면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아빠가 바쁘단다. 조금만 더 크면 그때 다시 오면 돼. 알겠지? 우리 준이? 아이가 손을 뻗어 명패 속 친부의 얼굴 사진을 만져본다. 그리고는 아빠? 아빠? 하고 나직이 반복해서 불렀다. 노인은 아들이 갓 대학생 되었을 때 먼저 세상을 버린 마누라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부부가 늦은 나이에 겨우 하나 건진 아들. 우리 부부는 도대체 먹고 살려고 한평생 무슨 짓을 다 했던가. 이 골목 저 거리 그 숱한 자판 행상 끝에
아내는 쓰러졌고 화장장을 떠난 골부는 변변한 묘소도 못 마련하고 근처 야산에 상골되었다. 손자 준이를 마누라가 지금 살아서 본다면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했다. 신행에서 돌아오자 며느리는 신랑과 인사차 들른 뒤 아이를 데리고 자신들의 새 집으로 떠났다. 며느리의 아파트는 이미 타인에게 처분되었다. 그 집은 죽은 아들이 결혼 전에 장만해둔 아파트였다. 노인은 그토록 마음을 다잡았지만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다. 며느리가 한 달에 2번 휴일 같은 날 시간을 내어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처음 2달만 그랬을 뿐 갈수록 뜸해졌다. 노인은 이후 여러 달이나 아이를 보지 못하자 정신이 다 혼미해졌다. 며느리에게 자꾸 전화로 재촉하기도 그래서 어느라나마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답문은 늘 느렸고 간단했다. 자기가 바쁘거나 아이가 좀 아파서 다음 기회에 가겠다는 판에 박힌 문자만 오곤 했다. 어느 날 일찍 시간을 잡아 노인은 언젠가 헐깃 들어둔 며느리의 신혼집 아파트를 찾아갔다. 생각보다 꽤 멀었다. 노인의 짐작에 그녀의 직장과는 과하게 멀다. 일부러 이렇게 멀리 가진 않았겠지. 아마 새 남편 직장이 부근인지 모른다. 그는 신행집 단지 라인 입구 숲에 몸을 숨겼다. 이윽고 아이의 등원 시간이 되자 새 시부모로 보이는 70대 초반쯤의 두 노인네 손에 잡혀 아이가 아파트 현관을 나오는 게 보였다. 며느리 내외는 이미 출근했나 보다. 노인은 반가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숲속 어린이집이라고 그래픽 시팅이 된 노란 통운버스가 바로 도착했고 아이가 올라가자 그 미니버스는 떠나버렸다. 노인은 아이가 새로 다니는 숲속 어린이집 위치를 수소문해서 알아낸 뒤 다음날 아침 그곳으로 바로 갔다. 그런데 통학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우르르 내려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는 아이를 부를 타이밍을 놓쳤다. 아, 먼발 치로나마 준이를 볼 수만 있다면. 그의 소망은 단일하면서 엄정했다. 뜨거운 열망으로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아이를 기다렸다. 그렇게 1시간쯤 기다리자 단체 산책 시간인지 아이들이 열을 지어 밖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아이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핫배! 하고 놀라 달려온다. 그는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둘러대며 아이를 안아보고는 얼른 내려주었다. 인솔교사가 희둥굴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이의 친할아버지라 밝힌 뒤 지나던 길이라고 둘러댔다. 아이는 흥분하여 노인의 목 뒤로 두 손을 감고는 잘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그는 평소 아이가 좋아하던 과자를 손에 쥐어주고 다음에 또 보자 아가야 하고 내려놓는다. 아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과자를 손에 쥔 채 멀어져가는 친할아버지를 응시했다. 노인은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은 아이를 안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날이었다. 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어린이집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 다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애미로구나. 그날 저녁에 며느리의 전화가 왔다. 아버님, 그러시면 저 많이 힘들어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우연히 알게 되었다. 우리 새끼 준이 일인데 내가 알아도 되는 거 아니니? 아버님, 지금 우린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해요. 준이가 그쪽 부모님과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준이 장래에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며느리 목소리는 이미 쇠소리가 되어 좁고 가늘게 솟는다. 그래, 그거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준이를 보면 안 된다는 거니?
그래서 도통 안 데려오는 거야? 죄송하지만 아버님, 좀 당분간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준이가 어리니까 오히려 기회라 봐주세요. 혜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기회라니?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날 통화는 내일 낮에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로 종료되었다. 바로 다음 날, 조퇴인지 외출인지 며느리가 노인을 낮에 만나러 왔다. 그 커피숍에서 노인은 자신이 매우 이상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아버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이 성본을 변경하고자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새 남편 쪽 성과 본으로요. 노인은 정신이 확 달아났다. 설마 하고 눌러두었던 두려움이 보란듯 활짝 날개를 펼쳐 그를 덮쳤다. 노인은 오랫동안 입을 벌린 채 며느리를 바라본다. 눈앞에 그런 표정이 짜증난다는 듯 며느리가 주위를 획획 좌우로 둘러보고는 크게 작정한 것처럼 말한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아무 혼란이나 스트레스 없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커갈수록 새아버지를 친부로 알고 자랄 것이고 그렇다면 성분도 당연히 미리 변경해 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버님 동의해 주시는 거죠? 왜 꼭 그래야 돼? 노인은 모가니 머리카락 뭉치로 틀어막힌 듯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온다. 준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최선입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각종 서류에 계보와 성이 다른 것 알면 준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구나 학교에서 아이들 놀림감이 되어 왕따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한지 아시죠? 한순간에 준이 인생이 끝장난다고요. 그럼 그게 내 탓이니? 하는 노인의 말은 미처 말로 나오지 못했다. 나는 동의 못하겠다. 물어봐야겠다. 물어보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준이 아비에게.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준이 아버지라고요? 그래, 너는 지금 준이 친부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이러는 거니? 아버님. 며느리의 말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솟구친다. 사망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지. 이미 준이 얼굴도 못 보고. 그래도 마음으로 너가 진심으로 준이 아비의 허락을 구해보기라도 해봤냐는 거다. 아버님, 저가 유일한 친권자로서 준이 성본 변경 심사재판에 사실 아버님 종이조차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아버님에 대한 저희 예의를 다하자는 것인데 암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빠서 먼저 가겠습니다. 그이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커피숍을 또박또박 걸어나갔다. 그날 커피숍을 나온 노인은 자신의 주민센터로 바로 달려가서 며느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의 젊은 청년이 자신은 법률적인 건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서 그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당사자가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성본을 변경해 드립니다. 새 아버지 성과 본으로요. 이 경우는 계부에겐 자녀가 전혀 없어 아마 가정법원에선 더 쉽게 바꿔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준이가 새아버지 자식이 된다 그 말인감? 그건 아니고요. 서로 동거인이죠. 돌아가신 생부와의 친생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성이 바뀌고 본이 바뀌는데도요. 성본이란 것도 그저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라 동일 성본을 가진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친생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새아버지 밑으로 손자가 양자로 입양된다면 아예 친생관계조차 남지 않고 그쪽으로 모두 가버립니다만. 노인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어린이집으로 갔다. 아이가 통원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달려가 안아주고 볼을 부비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동승한 선생님은 매우 뜨악해하는 표정이었으나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이미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모두 노인의 상황을 알고 있는 눈치다. 가능한 두 사람의 접촉을 제어하려 했지만 워낙 노인이 완강하여 주춤주춤 상황을 살피고는 곧 아이를 끌고 들어갔다. 그런 등원 상봉이 끝나면 이제 하루 종일 원아들이 산책 활동이라도 나올세라 그는 어린이집이 빤히 보이는 벤치에 죽치기 시작한다. 운 좋게 그런 날이면 제법 아이와 동행의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주일에 많아야 이틀 정도였다. 그래도 그는 오후 4시 무렵 하원버스에 아이가 오르는 그 순간의 만남도 온전히 그의 것이었으므로 거의 낮 전체를 어린이집 주변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원버스에서 아이가 내리지 않았다. 노인이 놀라 물어보자 할아버님이 그로트 스토크처럼 구시니 우리 원엔 그만 보낸다네요. 인솔교사가 쏘듯이 말한다. 뭐라고요? 준이 엄마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보낸다고요? 다른 원으로 아예 옮겼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모릅니다. 혹 멀리 이사 가셨는지도 모르죠. 인솔교사는 서둘러 남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현관으로 몰고 들어갔다. 며칠 뒤 아침 일찍 며느리의 신혼집 아파트로 노인은 갔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도 만나볼 수 없었다. 아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어느 어린이집 등원버스에도 오르지 않았다. 경비실 노인에게 물어보니 며느리는 그 사이 이미 어디론가 이사 갔다고 말했다. 왜 오신 거예요? 교정의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면서 노인을 쏘아보며 며느리가 거칠게 말했다. 수업 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정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미안하다. 교무실로 바로 찾아갈 용기는 없었구나. 애미가 이사를 갔더구만. 게다가 통 전화를 안 받으니 내가 갑갑해서 살 수가 있겠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제 전화기에 저장된 모든 번호가 실수로 다 날아가서 그랬고요. 암튼 이 안쪽으로 앉으세요. 며느리가 교문 쪽 숲속 벤치로 그를 잡아 끌어 앉혔다. 이사를 안 갈 수가 있었겠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준이 어린이집까지 무시로 찾아오시니 이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옮겨야 했다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준이가 보고 싶은 것뿐이다. 준이만 보면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준이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내가 우리 준이를 망친다고? 유복자로 아버지 없이 그렇게 세상에 던져져야겠어요? 아버님이 제 재혼을 인정하신 만큼 준이도 새롭게 태어나야 해요.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니 새아버지를 생부로 알고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아버지란 존재를 말입니다. 얘야, 생부는 따로 있잖니? 애아범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혹시 아범의 죽음을 저에게 원망하시는 거 아니시죠? 결혼 후 1년 만에 준이 아빠는 암이었고 그것도 거의 말기였으니 아내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 앞날에 대해 아버님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지 전 오래되었고 그래서 제 재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준이를 위해 살아있는 새 아버지를 하나를 붙여줄 뿐이에요. 얘야, 너도 살고 준이도 살아야 할 것 아니니. 너 새 남편이 너에겐 별 의미도 없다는 말은 듣기가 좀 그렇구나. 그건 아버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애야. 이젠 준이도 그분 양친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 인식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꾸 아버님이 준이 앞에 나타나시면 아이가 언제 제대로 적응하겠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젠 산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도 살아있다. 아버님, 준이의 창창한 미래를 보세요. 그 애에겐 앞으로 100년의 세월이 놓여있다고요. 아버님은 연세가 80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가칠수 넘겼다. 76인 거 제가 알고 있다고요. 야박한 말이지만 아버님은 남아봤자 10년 남짓한 여생인데 우리 준이를 복잡한 출생 문제로 시달리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준이가 더 불쌍해지길 원하세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로지 아이의 앞날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 부탁이 그리 어렵고 몹쓸 말인가요? 노인은 갑자기 세상이 노랗게 변했다. 며느리의 치고드는 언변은 보통 준비된 논리가 아니었다. 별 준비 없이 무작정 며느리 직장으로 찾아온 노인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노인은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다.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 싶구나. 내가 친할아비로 나설 순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제발 너 전화번호라도 남겨다오. 그건 제가 수시로 안부 전화 드리면 될 문제고요. 저희만 들어가야 해요. 아버님 때문에 순서를 바꿔둔 수업이 곧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제 직장으로 또 찾아오시면 저 아버님 안 볼 겁니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옮겨지니까요. 개인정보상 교사의 근무지 이동사항 노출은 요즘은 불법이고 범법 행위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얘야, 난 뭐라도 좋다. 준이에게 그럼 내가 왜 할아비라 하고 만나면 어떻겠니? 그 애에게 왜 할아버지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노인은 자신이 생각해도 방금 떠오른 그 말이 참 묘수라 생각하고 며느리를 따뜻하고 촉촉한 시선으로 올려다본다. 자리를 일어서던 며느리가 실소한다. 그리고는 온몸으로 진절머리친다. 아버님이 제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녀는 노인을, 아니 시아버지를 빤히 내려다보고는 그러고 싶지 않네요. 저에겐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미혼모인 엄마랑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왔는지 전 아버지라면 이가 갈려요. 준이에겐 외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며느리조차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그녀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왔다. 모르는 낯선 번호인데 받아보니 며느리였다. 공중전화를 사용하는지 뜬 번호가 그 흔한 핸드폰 번호가 아니다. 아버님, 성본 변경보다 친양자 입양 심사 재판으로 오늘 준이를 정식 그분 아이로 확정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하겠다 싶어서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성본 변경보다 그게 오히려 쉬웠어요.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친권은 저에게만 있어 법원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려주네요. 더구나 양부랑 함께 살게 된 지 1년이 넘어 친양자 요건도 잘 갖춰졌다고 변호사가 힘을 주셨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우리 준이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준이 성과 보는 부수된 작업이라 한 달 내로 행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새 아버지의 정식 아들로 친입양되었습니다. 애미야, 뭐가 어떻게 되어도 난 좋다. 준이만, 그래 아주 가끔이라도 준이만 보게 해다오. 애미야, 정말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아버님, 죄송해요. 암튼 오래 사셔야 해요. 준이가 미성년에서 성인이 되면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 아버님 그때까지 부디 건강히 사세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출생의 비밀이란 누구 입에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충격이 적을 거라 준이도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땐 꼭 뵈러 갈게요. 애미야, 멀리서만 볼게. 너희가 어디 사는지 제발 알려주려무나. 난 그저 멀리서나마 준이를 보면 된다. 아주 가끔 말이다. 그것으로 며느리와의 통화도 끝이었다. 노인은 멸문을 감지했다. 마지막 유일한 혈육이 멀어져 간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한 줌의 소중한 빛이 사라지고 있다. 노인은 휘청휘청 주민센터로 겨우 걸어갔다.
예의 그 남자를 찾아가 며느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부들부들 떨면서 물었다. 별다른 친척이 없는 노인으로서 누구 하나를 붙들고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마누라조차 세상을 뜬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 며느리분이 친양자 입양 재판에서 확정 판정을 받으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제가 아버님 주민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를 떼볼게요. 마음이 쓰였는지 담당 공무원 총각이 컴퓨터 작업으로 증명서 하나를 출력해준다. 아, 아직 친손자로 나옵니다. 아버님, 이것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서류를 받아본다. 분명히 자신과 함께 준이가 한 표 안에 들어있다. 손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서류 사라질 겁니다. 곧 가정법원에 결정문이 발부되는 대로 친양자 신고가 오겠네요. 계부에 친자로 등재되고 그쪽으로 새 가족관계 증명서가 시작되겠고요. 아이 성도 본도 곧 양부 쪽으로 바뀌겠습니다. 이 서류, 이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이젠 없어진다고? 노인은 기가 막혔다. 죽은 아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버님, 이 서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기념으로라도 잘 간직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성범 변경이나 친양자 재판 과정이 드물지 않습니다. 워낙 이혼이 많아진 세상이라서요. 왜 내가 내 손주를 잃어버려야 혀? 멀쩡히 두 눈 뜨고 무슨 잘못으로 왜 이 할비가 내 어린 손주 새끼를 못 보고 살아야 하냐고. 노인은 분절된 소리를 뱉으면서 눈물을 쏟았다. 무슨 이런 세상에 자신이 던져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성이고 본이고 친양자고 간에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아이만, 준이만 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성본 변경보다 친양자 입양한 거 보면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상속까지 포기한 거라 며느님 결심이 단단하시네요. 그나마 손자분 성본만 바뀌면 손자는 새아버지에게 동거인으로만 그쪽에 기재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상속 가능한데 하지만 이제 이런 친양자 입양은 아예 그 계부의 정식아들로 가족관계가 등재되는 거라 법적으로 상속조차 남남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자신에게는 손주에게 물려줄 만한 변변한 상속 재산이 없었다. 겨우 자신의 돈으로 2천만 원 보증금 걸고 몸만 들어간 저소득 측 소형 임대 아파트 전월세 살이인데 그나마 월세 20만 원은 며느리가 매달 입주 명의를 지닌 집주인에게 보내는 돈이었다. 상속할 만한 큰 재력이라도 있었으면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손자와 자신을 갈라 세우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그는 맥이 다 풀렸다. 자신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집만 될 노인임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이후 며느리는 단 한 번 노인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노인의 집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경비실 경비원에게 김치통 같은 반찬을 전하고 그냥 돌아갔다. 바빠서 그런다면서 가끔 올 테니 이것을 시아버지가 아파트 마당으로 나오면 좀 건네달라고 경비실 노인에게 부탁했다. 그녀가 떠난 뒤 아무래도 김치라 실듯하여 경비원은 찬통을 전달하러 노인 아파트 호실을 방문했다. 오랜 벨소리 끝에 겨우 노인이 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준다. 그런데 노인은 며느리가 준비한 찬통엔 전혀 반응 없이 멍한 얼굴로 경비원을 필요 이상 쳐다보는 바람에 경비원은 머쓱해져 찬통만 건네주고 문을 닫고 내려갔다. 그가 경비실로 내려오자마자 언제 뒤따라왔는지 노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불쑥 내밀면서
손자 사진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 손자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을 텐데 도무지 찾아지질 않는다고 했다. 경비원도 나이가 많은 탓에 핸드폰 조작이 매우 어설펐다. 다행히 그때 경비실로 택배 물품을 찾으러 온 젊은 입주민이 나타났기에 경비실 노인이 부탁하자 대학생 풍으로 보이는 남자는 이리저리 손빠르게 핸드폰을 만져본 후 갤러리, 카메라, 다운 폴더 같은 앱에 아무 사진도 없네요. 한다. 이전에 있었다면 누군가 잘못 만져 몽땅 삭제된 것 같다. 하고는 그는 자신의 택배 물품을 들고 가버렸다. 그랬었구나. 손주 사진을 찾는답시고 노인이 아무 것이나 함부로 눌렀던 탓이었다. 그 이후 노인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변해갔다. 얼굴 전체와 목덜미께로 하얀 버짐 같은 게 확 피었고 며칠이 지나자 그것들은 수많은 피딱지가 되어 심한 얼룩으로 들어붙었다. 아마 그런 백화된 피부 껍질을 자신이 집요하게 뜯어내려다 피까지 내배인 모양이다. 목덜미도 그런 걸 보니 어쩌면 몸 전체가 그럴지도 모른다. 경비원은 진심, 갈수록 쇠약하고 피폐해 보이는 노인이 걱정되어 피부과라도 가볼 것을 권했는데 정작 노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을 동안 노인은 아파트 마당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 장시간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장시간이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였으니 지나던 주민이 덜어 인사말을 건네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심야의 아파트 단지를 떠돌아다녀 경비원이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했다. 그의 겨울을 다 못 넘기고 노인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악취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사망한 지 이미 여러 날 된 듯 배와 등가죽이 붙은 바싹 마른 시신 하나가 천정을 향해 입을 벌린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얼굴빛이 묵은 배 껍질처럼 노랬다. 관계기관에서 검시한 결과 노인은 아사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냉장고에는 먹거리가 제법 남아있었고 신발이 흩어진 현관에는 뜨지도 않은 쌀 포대도 두어 개 보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독사라 하면서 소란했다. 노인의 머리맡 조그만 앉은뱅이 밥상 위에는 정신이 잠시라도 들었을 때 작성해 둔 듯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준다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준이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주 짤막한 자필 유서였다. 어찌 연락이 되어 나타난 며느리는 부검 결과와 유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하소담이에요. 오늘의 소설 한 줌의 빛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무척 아프네요. 준이의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편안한 여생이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외로움과 그리움의 덮개에 그만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아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결국은 가족이 모두 떠난 셈인데요. 그 누구라도 온전히 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상실이라는 아픔은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이 남긴 소중한 그 한 줌의 빛은 손자 준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신종국 작가님의 소외된 노인이라는 또 다른 소수자를 위한 일환의 소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소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